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문각이가 알려주며 제1편입니다. 자, 오늘은 보호실과 진정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실과 진정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2019년도를 비롯해서 무려 27회나 기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호실 약속했죠. 보호실은 자살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을 보호실에 수용하는 거고, 자, 진정실 같은 경우는 손괴, 그 다음에 소란행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씻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진정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프거나 자살하는 경우니까 어떻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면 부수고 있어. 교정실을 막 부수고 있고 막 소리 질러갖고 다른 수용자들이 잠을 잘 수 없게끔 하고 있어. 자, 그러는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합니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보시면은 자살이나 질병,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에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실의 경우에는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시기들을 대상으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기간 및 연장 봅시다. 기간 및 연장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는 겁니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는 거고, 보호실의 수용 기간은 15일이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 해당 며칠? 7일입니다. 7일. 7일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진정실의 경우에는 24시간이고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 해당 몇 시간?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고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문제 이미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지에 있어서 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확인 및 조치에 있어서 의무관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 거고, 자, 소장은 수용 사유가 소멸하면 어떻게? 지체 없이? 아니,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거. 알았죠? 자, 이거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고선 우리는 이미 한 문제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기출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작년 9급 기출 지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소장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 소란행이 나왔습니다. 소란행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시기라고 그랬지? 자, 소란행이 나왔고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시기는 보호실? 뭐? 진정실. 알죠? 금방 맞췄잖아. 요거 하나 갖고 첫 번째 질문 해결했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 기간은, 자, 보호실 물어봤습니다. 보호실 수용 기간인데, 자, 기간 보호실은 15일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 고려한다는 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 해당 7일. 자, 그 다음에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누구? 가족이죠, 가족.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죠? 자, 근데 여기 가족입니까? 아니죠. 본인이 되겠지, 본인.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자, 금방 얘기했죠. 2개월? 아니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금방 서두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가 암기하는 형태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법령을 보시고 그거에 따른 연장 기간만 숙지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키가 되는 거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고, 다시 그러면은 보호실은 자살 질병이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서 뭐라고?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이고, 자, 질병 같은 경우는 뭐라고? 손괴,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시기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처음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수용 기간과 연장 기간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문각이가 알려주마 제2편입니다. 자, 2편은 누진처우 제도를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자, 누진처우 제도는 여러분들 사실 최근 기출의 방향성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1년도 7급 기출에서 비롯하여 올해 9급에서도 연속해서 출제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진처우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고사제와 점수제로 구분되는데, 고사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죠? 기간제라고도 하고 심사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점수제는 마코노키에 의해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책임 소각제다 아니면 점수 소각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고사제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행정 성적을 통하여 진급하는 방식으로서 자, 우리가 고사제의 장점에 있어서는 누진 처우를 통한 자력적 개선에 희망을 주는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 단점에 있어서는 심사에 의함으로 교도 간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관계 직원 간의 형평성, 공평의 저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점수제는 다시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와 엘마이레제로 구분되는데 잉글랜드제는 마코노키에 의해서 3단계의 처우 방식으로 독거와 혼과하여 작업하고 가석방이고 그에 따른 5계급으로서 고사급, 3급, 2급, 1급 그 다음에 특별급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일랜드제는 크로프튼에 의해서 4단계의 형태로서 독거 그 다음에 혼과하여 작업 동일하고 뭐가 들어간다? 중간 과목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 과목이 들어가는 형태로서 마지막 가석방의 형태의 4단계의 처우 방식을 사용하는데 5계급의 형태에서는 고사급, 3급, 2급, 1급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 아일랜드제는 최상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계급을 두고 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제는 특별급, 아일랜드제는 최상급이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엘마이레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둔 행정제도로서 브록웨이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와 부정기용 제도를 결합한 19세기 행정의 결정체로 인정되는 게 바로 엘마이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사제와 점수제의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진처우 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는데 자, 작년 7급 기출지문입니다. 보십시오.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아일랜드제는 매월 소득 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 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이며 독거구금, 홍보 작업, 그 다음에 가석방이라는 3단계의 반자유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것이다. 맞죠? 자, 2번 봅시다.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 간의 자의가 개입되어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자,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점수제가 아니고 고사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점수제의 종류의 하나인 잉글랜드제는 수용자를 최초 9개월간 독거구금하고 공역교도소에 혼고시켜 강제노역을 시키며 수용자를 고사급, 3급, 2급, 1급에 4계급으로 둔다고 했나요? 아니죠. 몇 계급으로 둔다 그랬죠? 특별급이 포함된 몇 계급? 5계급의 형태로 둔다라는 거 금방 했던 부분이죠. 또한 자, 책임 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켜 가석방하는 제도를 바로 점수제의 하나인 잉글랜드제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엘마이레제는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둔 행정제도로 일명 가마제도라고도 한다. 엘마이라고 하면 16세에서 30세까지의 자, 여러분들 사실 4번 같은 지문은 이거는 실제 기출로 나와서는 안 되는 지문이거든요. 뭐냐면은 16세에서 30세까지 재범, 이게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문까지 시험에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했다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기출을 가지고 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의 지문에 있어서 초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1번, 2번, 3번의 지문은 개념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진처우 제도의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는 사실 17년도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급과 올해 9급에서 연속해서 출제가 됐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제의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해서 단답형의 문제 형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출제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문과기가 알려주면 제 3편입니다. 제 3편은 외부 통분 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외부 통분 제도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수험생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외부 통분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은 저한테 이걸 들고 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외부 통분제 선정 기준은 여러분들 작년 9급 기출을 비롯해서 무려 12회 동안이나 연속해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외부 기업체 통분 작업,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은 우리 뭐라고 했지? 버스 타고 간다고 그랬지? 밖에 나갔다 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은 버스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했죠. 자, 두 번째 개방 작업이라 해서 교정시설 안!
교정시설 안에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거는 걸어간다고 했잖아. 걸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도보라는 명칭으로 줄여서 사용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연령입니다.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했죠. 다시 18세 이상이라고 그랬어. 몇 세? 19세 X라고 얘기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역시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에 있어서는 건강상의 장애가 있을 거 없을 거? 건강상의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족, 친지 또는 교정이용과 외부 교통에 있어서도 연락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 역시 동일합니다. 알았죠? 자, 근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로 알고 있죠? 처우급에 있어서는 버스의 경우에는 개방! 그 다음에 버스의 경우에는 완화까지만 가능한데 도보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포함한다? 일반 경비 처우급까지 포함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형기 부분입니다. 형기에 있어서 버스의 경우에는 집행할 형기가 몇 년? 7년 미만이고 가석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게 이미 기출해서 가석방을 뭐로 바꿨지? 직업훈련으로 바꿔갖고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도보의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 도보의 경우에는 10년만 기억하라 그랬지? 10년. 그지? 뭐라고?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고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용자 10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박스로 내놓고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아니면 선택지 지문을 만들어 갖고 출제할 수 있는 방향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는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수용자 왜 알지? 위 수용자 외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 통근자 선정 취소까지 한번 봅시다. 외부 통근자 선정 취소에 있어서는 외부 통근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라고 얘기했어. 자, 그다음에 자치활동에 있어서는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활동을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하여야 한다. X 허가할 수 있다. O 이거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21년도 구급 기출로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박스형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하나의 형태고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자, 여러분들 선정 취소다 그 다음에 자치활동이다 이런 거를 같이 넣어갖고 선택지 지문을 만들어 갖고 출제하는 방식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의 외부 통근자 선정 기준에서 모든 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집행법상 시행 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 뭐라고 약속했지? 우리 버스로 약속했잖아. 버스로. 그지? 버스 타고 가는 거지. 교정시설 안에 외부 작업장으로 가는 거는 도보잖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연령 똑같다고 했지? 여기 쌤이 금방 얘기했죠. 몇 세? 19세로 잘못 나왔지? 18세라는 거. 자, 두 번째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버스잖아. 버스니까 일반이 포함된다 안 된다? 버스는 개방과 완화까지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보의 경우에는 일반이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가족 친지 또는 교정을 자, 연락 주고 외부교통 연락 주고받아야 되고 자, 금방 얘기했죠.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 맞죠?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 X 뭐라고 했죠? 가석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의 형태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금방도 얘기했듯이 선택지 지문으로 만드는 형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와 도보에 대한 거 버스 도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정 지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당연히 한 문제를 다시 획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문각이가 알려주마 제 4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용자 가족알림 규정은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선택지 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있다라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용자 가족알림이 작년 7급 기출을 비롯해서 6회 정도 기출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단독 문제의 형태는 아니고 선택
선택지 지문을 형태로 놓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필요적 규정만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자, 필요적 규정은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알려야 되는 거고, 자, 임의적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2개만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필요적 규정은 꼭 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수용자가 위도 숨이 깔딱깔딱깔딱깔딱 죽으려고 깔딱깔딱거려. 알았지? 두 번째, 자, 수용자가 사망. 알았지? 자, 이럴 경우는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독과 사망은 필요적 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사실이나 외부 의료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로의 이송이나 징벌 대상자에 있어서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수용자가 징벌 처분을 받아서 제한받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임의적 규정의 형태로서 단서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봅시다. 16년도 부국기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4번 선택지 지문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신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수용 사실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지 않게 되면 놓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 지문으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위독과 사망이 나오면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단서 규정이 없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나온 김에 봅시다.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 신입자 고지사항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숙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신입자 고지사항에 있어서는 형기 기산일 및 종료일,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 징벌이나 수용자의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로부터 며칠 3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여 하며, 자, 19세 미만의 신입자는 45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며칠? 30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족 알림 사항에 대한 거를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디 까딱까딱 할 때, 두 번째, 사망 뒤졌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문각이가 알려주며 제 5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엄중관리 대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중관리 대상자가 나오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보호 파트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엄중관리 대상자는 엄중하게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한 보호는 교정시설에서도 특별하게 보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사회적 약자,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 쪽에서는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세 번째는 장애인 수용자, 네 번째는 외국인 수용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년 수용자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엄중관리 대상자는 조직폭력 수용자,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그랬지? 마약류 수용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관심받고 싶어하는 관심 대상 수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최근 출제 경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특별한 보호 쪽에서 주로 핵심적인 부분이 포인트가 많이 잡혔었는데, 최근 여러분들 엄중관리 대상자가 계속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관리 대상자는 대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잡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엄중관리 대상자인 조직폭력 수용자는 대표하는 책을 금지한다는 거. 조직폭력 수용자가 봉사원이나 반장 같은 거에 그러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하는 직책을 금지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접견시, 이거 중요해. 조직폭력 수용자 접견에 있어서 여러분들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 접견할 수 있는 사유 반드시 숙지하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조직폭력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접견시 어떻게?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모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 규정을 엄격히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성적 세력을 형성, 집단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송에 관한 건 법무부 장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 수용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편지나 접견 내용 중 특이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약류 수용자 봅시다.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하죠? 뽕가리들하고 얘기했잖아. 뽕가리들. 자, 우리 뽕가리들에 대해서는 1번 선택지 지문 아주 중요합니다. 마약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강제에 의하는 게 아니야.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문 역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처우의 제한에 관련된 건데 수용자 이외야. 그러니까 제3자 수용자 이외의자가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 원칙은 허가하지 않는 건데 자,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이 있어. 다만 조종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거기에 뽕가리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자, 두 번째, 마약류 반입 도구, 책 이런 거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자,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관품의 수시 점검 봅시다. 보관품 수시 점검에 있어서 담당 교도관은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가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지정과 해제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은 누구? 소장. 해제에 있어서는 분류처의원회의 의결 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 두 번째, 마약류 수용자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은 소장이고 해제에 있어서는 분류처의원회의 의결 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 자, 그 다음에 관심 대상 수용자는 원칙은 분류처의원회의 의결이고 예외적으로 미결수 등에 대해서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거고 자, 해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꼭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엄중관리 대상자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 지정 대상을 반드시 숙지를 하십시오. 지정 대상에 있어서 관심 대상 수용자는 겁나 많아. 안 나와. 그러니까 지정 대상은 조직폭력 수용자와 마약류 수용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금방 했던 처우의 제한 있죠? 처우의 제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지정 및 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엄중관리 대상자는 여러분들 다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7년도 5급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엄중관리 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분류 심사를 위한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마약류 수용자나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는 거실 및 작업장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이거 뭐였지 아까? 우리 금방 얘기했잖아. 뽕가리? 누구? 건달. 응? 족보. 미는 새끼들. 알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소장이나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단체 등에 적용된 수용자라 할지라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약류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봐봐, 선택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약류 수용자나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이외에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정과 해제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5번, 미결 수용자 등 분류처의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자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폭력 수용자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반드시 숙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문각이가 알려주며 제 6편입니다.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미결 수용자는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형 확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하고 있나요?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폐지국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형 확정자의 경우에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사형 확정자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통화 부분에 대한 것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결 수용자 봅시다. 미결 수용자는 형기를 받기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곁에다 데려다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실의 참관 금지.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결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참관할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과거의 형집행법이 아닌 행영법이 때는 미결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이 아니고 구치소는 참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실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변호인과의 외부 교통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변호인과의 접견 시에는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고 청취나 녹취도 하지 못하고, 자, 어떻게 한다? 보이는 거리에서 주식이 뭐하나 이렇게 본다고. 알았지? 요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 시에는 시간과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현지에 있어서 변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발과 면도에 있어서 미결 수용자 어떻게? 머리 홀라당 깎고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머리 홀라당 깎고 놨는데 무죄 받으면 어떡한다고? 머리털 다 심어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미결 수용자 사복 착용에 있어서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그 다음에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공범 분리에 대한 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이송이나 출정이나 호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분리한다? 아니, 차량의 좌석을 분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주 및 사망 시 관계 검사 및 법원에 통보하는 거고 참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신청에 의해서 작업이나 교육이나 교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신청에 의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는 시설의 설비 및 개호의 정도는 일반 경비 시설이나 중경비 시설에 준한다는 거.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도 신청에 의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 접견은 월 4회이며 전화통화는 월 3회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까 일반 경비와 중경비 처우급 같은 경우는 월 2회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다 필요 없고, 사용 확정자 이송할 수 있다 없다? 이송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 자살, 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결 수용자와 혼고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 등에 필요하면 수형자와도 혼고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 또는 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다면 구치소에도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용 확정자에 있어서 교도소에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사용 확정자 미결수와 사용 확정자 수용자 혼고 수용할 수 있다고. 알았지? 사용 확정자 뭐 구치소에도 수용할 수 있고 교도소에도 수용할 수 있다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크게 수용 부분 쪽만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 추가로 작업이랑 외부 교통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용 확정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 수용자와 사용 확정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그죠?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 두 번째,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금방 얘기했죠. 수용자를 혼고 수용할 수 있으나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 혼고 수용할 수 없다? 혼고 수용할 수 있더라. 다시 여러분들, 사용 확정자, 수용자, 미결 수용자 다 혼고할 수 있다고. 알았지? 사용 확정자, 교도소, 구치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알았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번, 사용 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고,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뭐를 접견 횟수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의 대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결 수용자 특례, 그 다음에 사용 확정자 특례 사항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각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문각이가 알려주마 제 7편. 자, 여러분들 교도작업의 종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교도작업의 종류를 가지고 시험에 물어보는 패턴은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형태고, 사실 이쪽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쪽은, 교도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교도작업 관련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현행법상 교도작업
교도작업, 자 그다음에 교도작업법 있죠. 교도작업법은 잊어버릴 만한 하면 한 번씩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교도작업법 여러분들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직업훈련 있죠. 이 법령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교도작업 종류에 있어서는 신청 여부에 따라서 일반 작업과 신청의 작업으로 나눠지고, 자 그다음에 작업 목적에 따라서 생산 작업, 운영 지원 작업, 그다음에 직업훈련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올해 걸쳐서 이 교도작업에 있어서의 경영 방식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직영 관사 방식, 자 그다음에 위탁 단가 방식, 그다음에 노무 수부 임대 방식, 마지막으로 도급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직영 관사 방식은 국가 예산으로부터 모두 부담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직영 관사 방식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본다면 국가가 교도소한테 다 주는 거죠. 시설이나 기계나 기구나 노무나 경비 등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국가 예산으로 다 제공해 주면은 교도소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방식, 자 이거를 직영 관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위탁 단가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통칭 민간 개인 다 동일하게 그냥 개인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개인이 교도소에게 시설 기계 기구 등 등등에 관련된 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교도소가 생산 가공한 다음에 다시 얘네한테 남겨주는 거죠. 그럼 개인이 판매하는 방식을 위탁 단가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노무 수부 임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교도소 간에 노무만 몸뚱아리만 계약하는 방식을 바로 노무 수부 임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급 방식이라는 거는 개인과 교도소 간에 통칭해서 공사 등의 대행 작업을 약정하여 약정 금액을 받고 교도소가 관리 감독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약정 계약하는 겁니다. 약정, 이거 하나 전체 다 해줘 라고 하는 약정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을 바로 도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한 개념만 생각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개념은 다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단점 정도만 가볍게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교도작업의 경영 방법 중, 자 직영 작업에 관련된 거죠. 직영 작업의 장점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왔죠. 최근 기출이 여러분들 2016년도 기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 작업과 노무 작업의 장단점을 가지고 구급에서 물어봤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너무 염려치 않고 그냥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직영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교도작업 관영주의에 가장 적합하고 작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타인의 관여가 적겠죠.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직업 훈련이 용이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봐봐 여러분들, 국가가 다 준 거 만들었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큰 단점은 민간 기업체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도소의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자 맞죠? 교도소가 작업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맞죠? 교도소가 자유로이 작업 종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직업 훈련이 용이하다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민간 시장의 가격 경쟁 원리를 해치지 않는다. 이거는 해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제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생산만 하면 되므로 불경기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위탁 작업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탁 작업에 있어서는 사무가 단순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제품 처리에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불취업자를 취업할 수 있으므로 행영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점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윤이 작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무 작업의 장점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영향이 없고 제품 처리에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사인의 관여가 많다라는 거.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도급 작업의 장점은 대규모 취업이 가능하며 불취업자 해소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다라면, 단점에 있어서는 개호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의 압박이 크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술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지 말고 직영 작업이 뭐다 도급 작업이 뭐다 이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은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개념만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